아니 그런데 이거 말하기 전에 이게 무슨 이 보수 정부, 진보 정부 이 진영의 논리로 가는 이거는 그렇게 가는 건 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문제로 가는 것보다도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 아니잖아요. 이거는 영토의 문제고 그렇죠. 주권의 문제고 그렇죠. 우리 미래 세대가 걸린 문제잖아요. 이게 진짜 큰 오일머니의 문제죠. 오일머니. 아니 일본 애들은 지들 잘 살면서 그냥 그거 반 해주면 안 돼? 듣다 보면 빡이 치고 보다 보면 목이 막힌데 사이다는 안 주는 본격 공허 방송 댓글 읽어주는 쟤들. 실화입니까? 실화냐? 저비용 고퀄리티를 추구하는 사내수공업 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전 댓글 읽어주는 기자를 진행하는 김기아 기자입니다. 오늘 방송 보시다가 들으시다가 이 방송 괜찮다, 재밌다, 들을만하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네, 자 저희는 바로 첫 번째 코너 아는 만큼 보이는 뉴스 아만보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뉴스 기사 제목만 보면 아 뭐 이런 게 있구나, 출강구라는 게 있구나, 그 영화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대리께서 보면 아 이게 그 얘기였어, 아 이게 이런 건 준비를 해야겠네,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아는 만큼 보이는 아만보 코너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7광구 버티는 일본 우리의 묘수는 이라는 기사를 쓴 KBS 홍사훈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사훈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해 주세요. 예, 저는 소속은 그러니까 지금 해설위원실이죠. 그러니까. 해설위원실. 아니, 뭐 이름이 더 멋있잖아요. 저널리즘 책무실. 옛날에 해설위원실이었는데 네. 그게 워낙 막 뒷방 냄새가 난다고 이미지가 그래서 저널리즘 책무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 지금 일라디오 홍사훈의 경제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시부터 5시까지. 지금 요즘 뭐 1FM 일라디오. 그렇지. 요즘 뭐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고 해서 TV는 시청률이지만은 라디오도 그 청취율 조사를 한대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는 건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내용상 1등은 홍사훈의 경제쇼인 걸로. 내용이 가장 충실한 건 홍사훈의 경제쇼, 킹사훈의 가짜쇼다. 좀 취약 시간대라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지. 4시 5시는 일과 시간이라 라디오를 많이들 못 들으시니까. 유튜브로 많이 봐주시면 또 그렇죠. 네. 여러분 혹시나 지금 뭘 듣고 계십니까? 그러면 아 저는 홍사훈의 경제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거 중요해. 중요해. 자 7광구 이야기를 들고 오셨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제 옆자리에 앉은 선배 기자한테 제보를 받기로는 홍사훈은 지금 7광구를 갖고 지금 10여 년째 울고먹고 있다. 2009년부터 하고 있으니까 지금. 2009년부터 추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완전히 지금 10 몇 년이야. 일단 7광구 속으로 들어가시겠어. 그렇습니다. 7광구 이야기를 또 왜 지금 또 이번에 7광구 이야기를 하시게 된 건지부터 일단 짧게 설명해 주세요. 일단 시간이 진짜 초읽기 들어갔어요. 코앞에 닥쳤어. 2025년 6월 22일 날 그때 아마도 그 즈음에서 이 7광구가 매우 큰 뉴스로 나올 겁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매우 큰 뉴스가 될 가능성이 커요. 이제 딱 2년 남았거든요. 왜 그런지는 뒤에 가서 좀 차차 설명하기로 하고 제가 오늘 어차피 나온 거는 7광구는 요즘 제가 하도 이것저것 뭐 많이 그 떠들고 다녀서 아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정말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으니 마지막 남은 묘수가 뭐냐. 뭐 남은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 정부가 뭐 예전부터 좀 차근차근 이제 그 시나리오대로 상황별로 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있었는데 그동안은 뭐 이게 사실 우리 외교적인 부분이 걸린 문제니까 우리의 카드를 갖다 다 꺼내는 거는 적절치 않다라고 해서 저희도 그 부분은 맞다 해서 저희가 보도하는데 좀 그 부분까지 보도하진 않고 좀 그러니까 알고도 보도 안 하신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한국의 외교 전략이 노출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가진 카드를 다 깔 그러니까 수는 취재가 됐지만 이걸 공개하는 건 국익에 약간 반한다 생각해서 보도 안 하신 부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희가 3년 전에 이거 제가 시사교육청에서 이걸 다큐멘터리 제작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마지막 승부.
우리 정부에서 이런 전략이 있다는 걸 다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괜찮네 했는데 이것까지 다 말하는 건 곤란하다. 그건 말하지 말아다 보도하지 말아달라 해서 저희가 받아들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뭐 말하고 안 하고 감추고 할 것도 없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어떤 전략이 네. 지금 남아 있는 건지 네네. 그 얘기를 좀 하고 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이게 2년밖에 안 남았다고 했잖아요. 그 뒤에 가서 그 얘기도 하겠지만은 나중에 정말로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결론이 난다면은 큰일 나! 자, 그 얘기는 좀 이따가 하는 걸로 하고. 자, 근데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7강국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어떤 이슈인지, 물론 여기 지도가 있으면 좋겠지만은 없으니까 있는 대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뭐 간략하게 말하면은 네네네. 그 제주도 남쪽에 큰 대륙붕에 대륙붕이라 하면 이제 그 바다 중에서 약간 이제 좀 높이 얕은, 있어가지고 얕은, 물이 얕은. 그렇죠? 거기 퇴적물들이 막 이렇게 쌓여갖고 퇴적물이 쌓이죠. 자원들이 많아서 네. 거기 석유가 잔뜩 묻혀있을 석유가 가능성이 날 수 있다. 있다라고 하는 게 1960년대 유엔의 극동아시아 개발위원회라는 그 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거기서 동아시아 지역에 쭉 한번 탐사를 해봤더니 여기서도 그러니까 미국의 메이저 석유 회사들이 이제 그 목적은 그거였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다 어디 가능성 있는 데를 뒤져봐서 유엔이라는 백그라운드를 얻고 들어가서 개발하고 하자는 목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해봤더니만은 동중국해가 굉장히 큰 석유하고 특히 천연가스가 묻혀있을 가능성이 높더라라는 보고가 나와서 그때 이제 우리가 그 말을 들으니까는 그 당시에 박정희 정권이었죠. 네네. 박정희 정부가 이걸 7광구로 해서 우리가 개발하겠다. 그 1, 2, 3, 4, 5, 6광구도 있어요? 있죠. 서해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6, 7, 8광구까지 있습니다. 네. 그래서 7-2광구가 7-1광구, 2광구가 그 동해 예전에 가스전 잠깐 조금 나온 거 거기가 있었고 근데 그게 뭐 일본하고 또 거리상으로 일본하고 가까우니까는 일본하고 같이 공동 개발해서 반씩 나누자 했는데 처음에는 잘 됐어.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에서 일본 정부에 얘기를 해서 그렇죠. 우리 이거 반반 같이 개발하자. 처음에는 박정희 정부가 우리가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네. 처음에는 우리는 이거 다 우리 거야 했는데 왜냐면 그 당시에 해양법이 국제해양법이 좀 우리한테 유리했었어요. 그런데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 코앞인데 그게 어떻게 니네 거야 한국 거야. 그 우리가 훨씬 더 가까운데 했는데 법상으로 해양법 국제법상으로 일본한테 불리하니까 야 그럼 반반씩 하자. 같이 돈 내고 개발해서 들어가서 나오면 반반씩 나누자. 이렇게 해서 초반엔 조금 협조가 잘 했었는데 그다음에 해양법이 좀 바뀌면서 뭐 지금 하는 얘기가 뭐 찾아보면 많이 더 자세히 나오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보시고 일본이 어느 순간 싹 다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철수한 이유는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여기 석유 없어. 여기 괜히 돈만 버리는 거고 경제성 없다라고 철수한 거지만은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한일 간에 공동 개발한 공동 개발 협정을 맺은 그 조약을 맺은 게 1978년부터 딱 50년간 조약을 맺은 거라서 이게 시간만 지나면은 이거 일본이 혼자 다 한국하고 나눌 필요가 없겠네. 일본 혼자 먹을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 철수한 겁니다. 그리고 그 50년 그 기한이 이제 째깍째깍 다가와서 벌써 1978년에 맺었었으니까 2028년이면 50년이 끝나죠. 네. 근데 왜 2025년 내후년 2년 뒤가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조약이 끝나기 3년 전에 한국하고 일본하고 맺은 조약이잖아요. 네. 양국이 서로 통보를 하게 돼 있어. 우리 한국은 일본하고 이거 조약을 더 연장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종료할 거냐. 우리 통보하게 돼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보나마나 조약 더 연장 안 하고 여기서 이제 딱 끝내고 한국과 일본은 갈 길 갑시다. 그냥 이거 국제법에 따라서 딱 중간 서류를 나눠서 각자 개발합시다. 그럼 중간 서류 나누면은 7광구 거의 대부분이 뭐 90% 이상이 다 일본 쪽으로 들어가니까 일본은 이제 그걸 목적으로 하는 것 같고 한국도 그래서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2020년도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우린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한국석유공사를 이제 개발하는 사업자, 조광권자라고 하거든요. 조광권자라고 지정을 해서 우린 석유공사에서 이런 가능성 때문에 여기가 경제성이 있다고, 석유가 있다고 보니 우린 들어가니 일본도 조광권자를 지정해서 같이 들어가자. 사업자를 지정을 해서. 그렇지. 왜냐하면은 우리만 못 들어가요, 혼자서. 왜냐하면 반반하기로 했으니까. 1978년도에 그 반반씩 그러니까. 반띵 합의로 조약을 맺으면서 이건 꼭 양국이 합의해서 둘이 서로
죽이 맞아서 합의했을 때만 같이 들어가자. 이렇게 조약을 맺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만 들어갈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게 외교의 문제니까 우리 한국 외교부가 3년 전에 우리는 들어갈 테니 이제 시간도 없고 일본도 빨리 들어와라고 일본 외무성에 통보를 했어요. 네. 통보를 했는데 일본이 계속 이제 그 반응을 할 이유가 없죠. 일본은 속셈이 뻔하니까. 기다리면 우리 침대 축구 하자는 거니까. 기다리면 일본 거다라고 해서 뭐 처음엔 코로나 핑계대다가 그다음에 또 뭐 도쿄 올림픽 또 그때 있었으니까 올림픽도 연기됐잖아요. 올림픽이나 좀 끝나면 하자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냥 계속 뭉갰어요. 유야무야 가다가 지금도 사실은 일절 뭐 한 걸음도 진척이 안 되는 상황. 아니 근데 협정이 끝나면 왜 일본에 유리한 건가요? 그 해양법이 지금은 일본에 유리하게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게 해수면하고 바다 이 대륙붕하고 좀 달라요. 국제법의 적용이. 그런데 옛날에 대륙붕은 예를 들어서 한국이 여기 A라는 나라가 있고 B라는 나라가 여기 있으면은 딱 중간 정도로 나눠서 그러니까 여기는 이쪽 나라 영토, 여기는 이쪽 나라 영토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해수면은 이런 식으로 다 양국이 서로 합의를 해서 하게끔 돼 있어. 주로 이제 중간 쪽으로 해서. 그런데 대륙붕은 이 바다 밑쪽이라서 그 과거에 1978년도 그 70년대까지만 해도 이 대륙붕이 어느 쪽에서 이게 시작이 됐느냐. 그러니까 소유권이 어디냐 시작이 해서 여기서 만약 이렇게 쭉 연결돼 있으면 이 나라 땅이라고 이제 인정을 해준 거야. 근데 그 대륙붕이 그 구글 지도에 보면은 해저 지도도 다 나오거든요. 네. 보면은 제주도 아래쪽으로 해서 한 덩어리로 쭉 이렇게 다 중국 쪽까지 연결이 돼 있거든요. 제주도 거네. 아니 그러니까 제주도 거네. 오키나와 앞쪽으로는 깊은 거 그 골짜기가 깊이가 한 600m 되는 해구가 해저 골짜기가 뚝 끊어져 있어요 공교롭게도. 그림은 많이네. 그러니까 일본이 그 당시만 해도 주장할 수가 없었지. 이거 우리 땅 대륙붕을 근거로 코앞이라고 하니까. 하더라도. 네. 왜냐하면 연장이 돼야 되네. 일본에서는 아무 이게 역할을 못했거든. 대륙붕. 그래 한국이 제주도하고 한 판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이거는 한국 땅 이렇게 그 당시에 박정희 정부가 주장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1986년도에 국제해양법이 이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개념이 들어갔잖아요. 그거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12해리까지는 그 해 나라의 영해고 네. 나머지 200해리까지는 200해리면 한 400km 가까이 돼요. 네. 여기까지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기서 뭐 자원이 있으면 자원도 그 할 수 있고 뭐 물고기도 당연히 잡을 수 있고 뭐 이런 경제적인 수역을 인정을 해줬는데 다만 이렇게 두 나라가 인접해서 400km가 안 돼. 그럼 겹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야 이거 복잡하게 뭐 어디서 시작해서 뭐 이렇게 막 하지 말고. 했고 이런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하고 일본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도 있겠죠. 여러 나라들이 다 이거 갖고 싸웠거든. 그렇죠. 네. 호주하고 동티모르도 싸우고 캐나다하고 러시아, 덴마크도 싸우고 있고 그러니까는 야 그거 복잡하다야. 뭐 그렇게 복잡해 그냥 해수면처럼 반 딱 나누자. 이런 식의 개념으로 국제해양법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원래 잘 아시겠지만은 이 영토라는 거는 법 위에 있는 게 양국 간의 합의거든요. 양국 간에 야 합의가 우리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합의가 상위 양국 간의 합의가 더 우선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동중국해 쪽은 한국하고 일본, 중국이 3국이 다 서로 한 뼘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그 해수면도 영해 획정, 경계 획정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예요. 네. 그냥 잠정 수역이라고 해서 거기서는 그냥 서로 물고기나 다 잡아라. 서해도 마찬가지고 남쪽 해상도 마찬가지고 다만 이제 그 일본 대마도 그쪽하고 부산 요쪽만 영해 획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쪽은 아직 경계 획정이 안 됐어. 그러다 보니까는 대륙붕도 경계 획정이 애매한데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이 또 해양법의 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2028년도 이제 그 한일 간에 이거 그 당시에 자기네들이 한국하고 협정은 맺었지만은 지나면은 이거 다 우리가 뭐 재판으로 끌고 가서도 그럴 수 있고 일본 입장 일본이 어떤 속셈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 다 우리가 혼자 개발할 수 있다. 굳이 한국하고 안 나눠도 된다. 그 합의만 이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보배드림의 아린아빵님이
저 발견 당시 한국에 시추 기술이 없었고 시추손도 없었다. 그래서 일본이랑 계약을 했는데 50년인가 공동 시추 개발하자고 했는데 문제는 그 계약서에 일본, 한국 한 나라라도 허락 안 하면 시추 못한다는 계약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서 개발 못하고 있는 거. 이런저런 핑계로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기간만 지나면 독자 시추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분은 그러니까 홍상훈 기자의 다큐를 열심히 보신 분이네요. 네.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네요. 지금 와서 봐는 그게 독소 조항이지만 우리 발목을 잡는 독소 조항이 됐지만은 그 당시에는 사실 우리가 자본이 있기래요, 뭐 기술이 있기래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오히려 그런 조항이 없으면은 일본이 혼자서 저거 정말 해먹을 수 있다라고 해서 오히려 한국이 먼저 요청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확인이 워낙 오래된 일이라서 확인이 잘 안 되지만은 그때 당시에 그 참가했던 그 외교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국이 먼저 요청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또 얼마나 크게 여파가 나중에 파급력이 있을지 짐작되는 또 내용이 있어요. 여기 덕후의 익명으로 야 저거 못 막으면 중일 전쟁 날 수도 있다는 거네. 야 최선의 방법은 그냥 조금이라도 나눠 가져서 우리나라라도 득을 봐야 된다는 거네. 한 곳으로 몰아주기가 난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 어린 댓글도 있는데 중국도 끼어들 여지가 있나요? 어떤 얘기입니까? 그렇죠. 7광구 그 지역이라는 게 한국하고 중국, 일본 중간쯤에 애매하게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중국이 아니라 중공이었죠. 맞아요. 중국도 그 당시에 중공도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야, 그거 우리한테도 가깝고 그 대륙봉이 연결된 게 제주도가 아니고 양쯔강에서 다 나온 이 퇴적물들이 쌓여서 하는 우리 거야. 뭐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네요. 주장할 수 있죠. 삼국이 지금 다 한 가지씩 주장할 만한 거리는 있는 거야. 네네네. 아니 위치상 중국은 좀 심한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거 한국 아니에요? 일본 사이인데 여기 그러니까. 아니 중국이 거리상으로 약간 좀 멀긴 멀지만은 근데 양쯔강 퇴적물이라는 말은 또 납득이 될 수도 그러니까. 있는. 그게 뭐 낙동강에서 퇴적물이 나오면 얼마나 뭐 그러니까 양쯔강에서 나온 퇴적물들이 다 그 동중국해 대륙붕을 다 쌓인 거다. 지금도 쌓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중국도 그 당시에는 그 힘이 지금과 같은 위상이 그쵸. 아니라서 그냥 멀뚱멀뚱 눈 뜨고 보고 있었지만은 지금은 중국이 매 눈을 뜨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2028년 5년 뒤에는 저 협정이 이제 깨진다. 그리고 일본이 어떻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고 있죠. 한국은 지금 애가 타고 있지만 일본은 애써 지금 그 등 돌리고 있다. 그러면 저게 무주공산이 돼버리면은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중국 가만 안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엔에서 그 대륙붕 각국 여러 나라들이 하도 싸우니까 유엔에서 이 대륙붕이 왜 니네 나라 땅인지 그걸 근거를 한번 제시를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한인한테? 유엔에서 아니 전 세계 모든 나라한테 그럼 유엔에서 이걸 갖다가 이른바 교통 정리를 좀 해주겠다라고 해서 유엔의 CLCS라는 대륙붕 한계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놨어요. 그런 게 또 있구나. 왜냐하면 제가 이 문제를 처음에 2009년부터 관심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바로 그거야. 2009년이 유엔에서 대륙붕 한계위원회라는 데가 각국에다가 이거 왜 니네 나라 땅인지 조사해서 근거를 갖다 우리한테 좀 제출을 해봐. 그럼 우리가 이거 볼게라고 한 게 제출한 마감 시한이 2009년 5월 24일이었어요. 1999년에 지침을 줘서 10년 동안 조사를 해라 충분히. 왜냐면 바닷속이니까 돈도 많이 들고 조사도 복잡할 테니까. 그게 법적으로도 그 조사를 해야 되고 과학적으로도 조사를 해야 돼요. 그 석유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이게 왜 니네 나라 땅이냐고 우길 수 있느냐라는 걸. 그래서 제일 처음 2009년 5월 24일 날이 데드라인이었는데 일찌감치 러시아가 뭐 첫 번째로 이제 그 제출을 했고 뭐 캐나다도 제시를 하고 뭐 덴마크도 하고 대륙붕이 조금이라도 있는 나라는 다 제시를 했어. 그러니까 자기 나라 근처에 있는 대륙붕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죠. 한국이 그걸 제출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외교부에 있는 그 제가 아는 형님이 어느 날 저녁을 먹자고 그래갖고서는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앉았다고 그래갖고서는 아니 뭐 정부가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는 게 한두 가지도 아닌데 뭘 또 뭐 그렇게 또 밥까지 먹자고 해서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7권구 얘기를 꺼내는 거야. 제출 안 했다. 10년 동안 조사를 다 해놓고 한 200억 들여서 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영문판 한글판에서 한 150페이지짜리 두 개 버전으로 해서 다 만들어놨는데 갑자기 정권이 바뀌었거든요. 그리고서는 제출 안 하기로 결정을 이명박 해버린 정부에서 이제 제출 안 한 거네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말이 되냐. 그리고 7광구라는 게 진짜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옛날에 우리가 그 석유난다고 다 그 뻥인 줄 알았는데 그게 진짜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2009년에야 그때 파고 들어가 봤거든요. 그랬더니만은 진짜로 제출을 안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제출하는 MB 정부는 그거를 아니 왜냐면 이게 무슨 좌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뭐 진보 보수 문제도 아니고. 일본하고 싸워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씨 그렇구나. 외교부터 다 어쨌든 그 작성을 해놓고 데드라인에 맞춰서 제출을 하면 되는데 안 한 이유가 이거 제출했다가 만약에 이게 일본 정부가 이겨버리면은 그래서 유엔에서 대륙붕 한계위원회에서 이거 한국 그 권한이 없어라고 결정이 나거나 해버리면은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제출 안 하는 게 낫다. 제출 안 해도 아무도 모른다. 실제로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안 내겠다고 했다는 거야. 실제로 안 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때 외교부에서만 이렇게 외교부에서 이걸 그 할 때 서류를 작성하고 그럴 때 다 외부 전문위원들을 다 그렇죠. 그 한 8명 정도를 당연히. 꾸렸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는 법학자도 있고 해양학자도 있고 뭐 과학자들도 다 여러 명 있었는데 그분들을 그래서 제가 좀 만나러 다녔어요. 네, 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그걸 설득하느라고 그렇게 설득을 해도 설득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정부 쪽이. 안 낼 이유가 하나도 없다. 나중에 질 때 지더라도 네, 네. 싸우나 보고 져야지. 아예 지레 겁먹고 이거 일본한테 이건 보나마나 중간 서류로 나누게 돼 있는 건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왜 내느냐라는 외교부의 논리로 안 내버리면은 나중에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거 내야 된다 말은 했는데 결국은 안 내고 서류 합의한 게 그러면 150페이지짜리 그 본편 그 보고서를 제출하는 게 아니고 약식 보고서라고 해서 8장짜리로다가 약식으로 만들어서 거기는 그러니까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이게 왜 한국의 대륙붕이냐라는 걸 그 이유는 제시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여기까지가 우리 한국의 대륙붕 권한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이유는 나중에 제시할게요라고 해서 약식 보고서만 그것만 제시했다는 거야. 나중에. 이 민간 자문위원들이 그거라도 정말 약식 보고 8페이지짜리라도 제출한 게 정말 다행이었다고. 정말 처음에는 그것도 제출을 안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제출을 그 대륙붕 위원회에 제출한 거죠. 그렇죠. 대륙붕 위원회. 그러면 그 데드라인은 지나서. 데드라인 때 우리나라는 그 약식 보고서로만 제출한 거예요. 약식 보고서. 8페이지. 근데 유엔에서 그 약식 보고서라는 제도를 만든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돈도 엄청 워낙 많이 들고 조사가 또 힘든 거기 때문에 대륙붕 갖고는 그 뭐 조그만 섬나라 이런 데 많잖아요. 그렇죠. 돈이 어디 있겠어. 그렇죠. 그렇지만은 우리 땅이긴 우리 땅인데 우리 권한이 있는데 권리를 주장할 만한 근거는 우리가 좀 지금은 아니다.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나중에 제출하겠다. 봐주는 거네 그러면. 유엔에서 그 나라들을 위한 개발도상국들을 위한 배려네요. 배려로다가 이걸 한 건데 한국이 이걸 갖다가 한 거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국제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니네 그 대륙붕 그거 뭐 그때 안 했죠. 몰랐잖아. 그러니까 그때 유엔의 대륙붕 한계위원회 그 위원들이 각국에서 모인 위원들이거든요. 한국 위원도 한 명이 거기 참여하고 있어 51명인데 그중에 한 명이 한국 사람이거든요. 이분한테 저희가 가서 그때 인터뷰를 했었을 때 유엔의 그 대륙붕 위원회에서도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니 한국이 왜 이걸 약식 보고서 개발도상국한테 배려 차원에서 해준 건데 한국이 이걸 왜 8페이지짜리로 냈느냐. 이건 좀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왜 거기서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외교부에서 일절 인터뷰 안 하죠. 어떻게 인터뷰를 하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일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략이 있고 어떤 뭐 이런 게 있다는 거를 표명을 안 합니다. 그 당시에 마찬가지였었고, 제가 이 문제에 이제 집착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 보니까는 이게 중국이 지금 끼어들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2028년도 그러니까 중국이 되면은 실제로 액션을 한 게 있어요? 중국도 유엔 대륙붕 한계위원회 네. 여기 우리 땅이다라고 출강 우리 땅. 제출을 했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2012년도에 정식 보고서를 내긴 냈어요. 늦게 데드라인은 넘겼지만은 모양새는 좀 빠졌지만은 어쨌든 국제사회에 한국이 저기 우리의 권한이 있어.
우리의 지분이 있어라는 걸 국제사회에 공표를 한 거거든요. 그게 나중에 혹시 뭐라도 일본과 나중에 이게 국제적인 분쟁으로 갔을 때 우리한테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만약 그거라도 안 했으면은 나중에 야 니들은 다 이거 판 차려놨을 때 그 주장도 안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뭐 무슨 주장을 하는 게 무슨 말이 돼?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라도 늦게라도 뒤늦게 된 게 다행이고 지금 여기가 중국이 아까 그 말이 좀 왔다 갔다 했는데 중국이 껴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2028년도 저희가 무주공산이 되면은 저희가 그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라서 석유가 있건 없건 그걸 떠나서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라서 한중일 3국 간에 특히 중국하고 일본 간에 저희가 화약고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우려를 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일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이 사실은 일본이 일절 이 부분에서 입장 표명을 안 하기 때문에 답답하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먼저 지금 뭐 이미 다 늦긴 늦었지만은 너무 늦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지금이라도 좀 뛰어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까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조광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이 개발을 할 사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뭐 우리도 하고 싶은데 조광권자가 잘 안 구해지네 뭐 이래가지고 계속 미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시사기획창 유튜브에 나무하나 심기님이 아니 일본이 조광권자로 그렇게 신청한 기업이 없다면 제3국에 있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라도 용인해서 할 수 있도록 압박을 하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자, 이 조광권자 문제는 또 어떻게 좀 해결하면 좋을지 예전에 한번 말씀하신 게 있죠? 네. 네. 그게 사실 그 묘수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제가 아까 3년 전에 2020년도 1월 달에 우리나라가 조광권자를 한국석유공사로 지정해서 우린 여기 들어갈 테니 일본도 지정해달라고 통보를 해놓은 상태라고 했잖아요. 일본 외무성에. 근데 일본이 계속 버티고 뭉개고 있다는 거잖아요. 일본이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뭉개는 게 아니고 일본의 그 대응은 이렇습니다. 자, 이거는 조광권자, 일본 외무성이 이걸 갖다 개발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개발 사업자를 대리하는 거거든요. 그게 한국석유공사가 하겠다고 나선 거고, 손들고 나선 거고. 일본 정부도 한국이 하도 같이 하자고 하니까 뭐 하고는 싶은데, 일본의 그 기업들은 공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저 7광구에 석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경제성 없다고 해서 손들고 나서는 기업들이 없다. 그러니 일본 정부가 암만 여기를 하고 싶어 한들 나서는 기업들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그러니 우리가 못하는 거다. 사실 어느 정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 그래? 그럴 수 있잖아. 그럼 이걸 갖다가 이것 때문에 지금 그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 논리로. 우리 정부가 당연히 그거 생각 못 했겠습니까? 생각하죠. 그래서 3년 전에 처음에 전략을 세울 때 다 그런 부분까지도 그럴 때 어떻게 나가면 좋겠다라는 방안을 좀 세워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거를 당시에는 취재를 했지만 그렇지. 당시 전 정부에서 이런 외교 전략을 갖고 있다는 것을 먼저 카드를 오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취재를 좀 자제를 한 거죠. 보도를. 아니 그런데 이거 말하기 전에 이게 무슨 이 보수 정부, 진보 정부 이 진영의 논리로 가는 이거는 그렇게 가는 건 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문제로 가는 것보다도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 아니잖아요. 이거는 영토의 문제고 그렇죠. 주권의 문제고 그렇죠. 우리 미래 세대가 걸린 문제잖아요. 이게 진짜 큰 오일머니의 문제죠. 오일머니. 아니 그 일본 애들은 지들 잘 살면서 그냥 그거 반 해주면 안 돼? 지난 정부라고 말하니까 이게 왜냐하면 자꾸 이게 그런 정치 문제로 프레임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로 가면 이게 한 발짝도 공론이 분열이 돼. 아무튼 전 정부긴 해. 자꾸 그러지 말란 말이야. 아무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보나마나 일본에서 이런 전략으로다가 나올 거다. 그렇게 뻔하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일본의 조광권자로다가 한국의 기업이 들어가는 방안 이거 세워놨거든요. 왜냐하면 1970년도에도 그 당시에만 해도 우리는 뭐 돈도 없고
뭐 석유공사도 그때 없었으니까 뭐 자본을 석유 자원 같은 거 시출을 갖다 우리가 뭘 탐사를 해.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미국의 칼텍스가 조강권자로 공동 조강권자로 들어왔었던 거거든요. 미국 칼텍스. 그렇지. 미국 기업이 들어가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 당시에 들어왔었어. 다만 그 당시에 들어왔다가 일본이 이제 나가니까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나가버려야 되니까는 나갔고 미국 기업 같은 게 그때 조금 더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했던 거는 여기는 어쨌든 해저잖아요. 네. 해저는 석유 개발하는데 돈 들어. 많이 들어.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중동이나 이런 데 중동이나 이런 데 가면 그냥 삽으로 푸기만 하면 호미로 계속 나오는 기름이. 개발 비용이 배럴당 4달러 되는 그때는 지천에 널렸는데 굳이 바다까지 뚫고 그럴 이게 내장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있다 하더라도 여긴 개발 비용이 든다. 굳이 3만 파도 나오는 중동 가서 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해서 다 철수를 한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일본이 조강권자가 없다고 하면은 한국의 기업이 일본의 조강권자로다가 손들고 지원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포스코나 SK그룹의 그 계열사들 중에서 자원개발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얀마 가스전 개발에 성공해서 대박을 터뜨린 기업도 있고 해외 유전 개발 이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일본 조강권자로 들어가면 돼요. 과거 한국의 조강권자로 미국 기업이 들어갔던 것처럼 외국의 기업이 조강권자로 들어가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뭐 일본이 그걸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일본은 당연히 마뜩치 않아 하겠죠. 자빠져 있는 사람이 그냥 계속 안 움직이면 뭐 안 해. 수가 없잖아. 싫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기업들이 일본의 현지 법인을 일단은 세워두고 그래서 그럼 일본 기업이잖아요. 일본 기업으로 들어가는 방안도 이제 생각하자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한국의 기업이 직접 들어가는 건 일본 정부가 야 그거는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일본 현지 기업을 세워서 일본 기업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일본 정부가 아무리 일본 현지 법인을 포스코나 SK에서 세운다고 하더라도 그걸 갖다 용인해 주겠느냐. 더군다나 광물 자원은 국가 사업인데 그거는 그 다음에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일본은 어쨌든 안 하겠다고 지금 시간만 흘려보내기로 마음먹었는데 그걸 갖다 한국이 같이 그래 그럼 우리도 그럼 뭐 시간만 보내지 이러고 있을 거냐 아니면 뭔가 해볼 만한 거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나중에 야 그럼 법적으로 한판 붙자 이렇게 할 거냐 그 부분은 이제 이런 부분이 다 우리의 실적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뭔가를 해보려고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했었다. 그런데도 일본이 침대 축구에서 저렇게 신의 성실의 원칙을 어겼으니 우리 억울한 거 아니야. 우리도 저기 지분 그럼 인정을 해달라고 하고 국제사회에 그렇죠. 얘기할 수 있죠. 호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만큼 진짜 다 했다. 합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최소한의 노력을 다 했지만 일본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책임을 넘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묘수로 저희 이제 말하는 거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말하기가 그 당시에도 시간이 없었지만은 지금은 뭐 숨기고 자시고 할 만한 것도 없고 지금은 사실은 제 생각에는 우리 외교부가 어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 전략이나 비전이 없어요. 일절 내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장 내일 모레 금요일 날 국회에서 이 7광고 관련해서 토론회가 있거든요. 물론 저도 그러니까 패널로다가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외교부하고 산업자원부에도 그 담당 이제 그 관리를 좀 왜냐면 주무부서니까 그렇죠. 요청을 했거든요. 국회에서. 다 안 나오겠다는 거야. 외교부 왜 안 와? 외교부 당연히 와야지.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정말 들어보고 싶어요. 외교부가 정말 뭔가 전략이 있어서 정말 이 막바지 몰릴 때까지 막판에 뭔가를 히든 카드를 내밀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냥 와서 그냥 조용히 형 잠깐만 있어봐. 이런 정도만 얘기해줘도 이렇게 난리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외교부에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거 취재하면서 대변인실에 연락을 하거든요. 그럼요. 내가 보도하지 않아도 좋으니 전략이나 이런 게 정말 답답해서 그러는 거다. 관련 부처와 외교부 입장은 똑같습니다. 관련 부처와 상의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응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리고 앉았냐고 그걸. 외교부가 일절 여기에 대해서 그냥 뭉개고 있으니 일본의 전략하고 지금 짝짝꿍이 돼서 뭉개고 있으니 이제는 숨기고 자시고 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최악의 결과로 갔을 때 하다못해 책임이라도 물어야 된다. 누가 이걸 이렇게 문계기로 결정을 했는지 그렇죠. 책임이라도 물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근데 관련 법안이 또 발의가 된 바가 있다고 들었어요. 국회에서 그래서 이거 관심 있는 의원들도 계시고 해서 관련 법안이 또 나온 게 있습니까? 법안까지는 아니고 국회에 네. 이제 그 여당하고 야당 이게 뭐 좌우 여야를 그렇죠. 떠나는 그런 이슈가 문제가 아니죠. 아니니까 네. 여당 야당 그 생각이 좀 여기에 있는 의원들이 29명이 일본 정부의 이행을 그 촉구하기 위한 네. 그 결의안을 국회에 이제 그것도 결의안도 근데 올라가더라고요. 29명이나 이거에 이 이슈에 관심 있다는 거는 그래도 꽤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는 건데. 저는 국회가 움직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네. 외교부와 산자부가 그냥 이렇게 아무런 반응을 나와서 그냥 저희가 사실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던지 뭐 액션이 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전혀 이런 없는 거네요. 대리기 프로그램에 또 네.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에서 언론에서 자꾸 다뤄줘야만이 그쵸, 얘기를 해. 외교부나 산자부도 하다못해 등 떠밀려서라도 일을 하거든요. 네. 지금은 관심이 없으니까 요즘은 사실 좀 많이 알려지긴 했어. 하도 선배가 난리는 지금 난리. 저도 그러니까 제 공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라도 정말 이렇게 설치고 다니니까는 그나마 국민들이 좀 알지. 네. 안 그랬으면은 아무도 몰라. 2025년 그때 되면은 이제 그때 돼서 난리 나겠지. 근데 이런 댓글도 있어요. 아니 이번 정부에 이번 정부에 뭘 기대하냐. 시계 태워 빨리 감지 않으면 다행이다 이런 말도 있고. 루리앱의 실비아님은 아유 뭐 윤석열이 주겠지 극하면서 일본이 버티고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말도 있는데 일단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뭐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난 한일 정상회담이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26일 날 한미 정상회담 있고 네. 한일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제가 그 전부터 계속해서 말했던 게 정상회담 의제로 이걸 상정을 시켜야 된다. 물론 일본은 절대 반대할 겁니다. 마땅치 않아 하겠지. 그렇죠. 일본이 정상회담 의제로 올릴 이유가 없어요. 이거를. 그렇지만 우리는 절박하잖아요. 트라이 할 수 있 트라이.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외교부에서 전부 다 그 외교 문제니까 외교부에서 지금 이걸 갖다가 전부 다 컨트롤하고 있잖아요. 네. 외교부에서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외교부에서 또 의지도 별로 없고 대통령실에서 이걸 직접 챙겨야 돼요. 대통령실에서 직접 챙겨서 한일 간의 정상들이 만났을 때 오므라이스 먹으면서 정상회담 의제로까지는 안 갔지만은 네. 우리가 국내에서 이거 좀 얘기 있다. 출강부 어떻게 하냐. 의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쵸. 그냥 편하게 오므라이스 먹으면서 일본도 이거 같이 우리 잘하자. 그래야만이 그래.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일본 이거 절대 혼자 못 먹는다. 중국보다는 한국하고 하는 게 한국이 훨씬 더 제대하지 중국보다는. 하다. 중국은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 그쵸. 진짜로 군함 그쵸. 밀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일본도 그러니까 우리하고 잘하는 게 낫지. 한일 간의 정상 간에 단판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대통령실에서 직접 이거 핸들링 해야 됩니다. 의제로 설정해라. 일본에서 반대 안 한다 하더라도 물론 정상회담 간의 의제라는 건 사전에 조율돼야 되는 거니까 제의라도 해야지 일본한테. 제의라도 해서 거기서 안 받았다면은 그것도 또 나중에 일본하고 나중에 혹시 문제 생길 때 야 우리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라고 우리 실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뭉갰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아예 이런 것도 안 해버리면은 나중에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뺏기더라도. 너무 맞는 말씀인데 어. 그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오므라이스 잡숫고 뭐 무슨 얘기 했다는 게 이제 산케이 신문이나 일본에 있는 이제 신문에 자꾸 이제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정부는 아니다라고 부인을 계속 하고 있고. 예. 근데 거기서 나온 얘기는 다 뭐 위안부 문제 뭐 해결, 뭐 독도 문제 윤석열 있을 때 해결, 아니면 뭐 후쿠시마 오염수 그냥 뭐 이것도 그냥 잘 설명하겠다 이런 식의 그게 실제로 그러면 했든지 하지 않았든지 간에 일본에 자꾸 그런 보도만 자꾸 나오는 걸 보니까 7강구 얘기는 진짜 안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가짜 뉴스도 안 나오잖아 관련해서는. 했으면은 정말 그 대통령 인기도 그 지지율도 높아질 텐데. 저 그러면 진짜 그건 잘했다고 박수 쳐줬을 것 같아요, 진짜. 아니 그래서 어쨌든 한일 정상회담이 지난번 한 번으로 끝날 거 아니고 여러 번 앞으로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지난번에는 못했어도 다음에 분명히 다시 이거 의제로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의제 아니더라도 올려야 되고. 지금 이 정부가 왜 이렇게 이 7강구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없냐, 제대로 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
이런 댓글도 있어요. 보배 들으면 팩트 체크 하셨나요? 님께서는 그렇게 잘났으면 문재인 때 처리하지 안 하고 뭐 했노? 그리고 덕후의 이명은 이번 정부 말고도 아무것도 안 한 건데 왜 정부 타령하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전 정권에서 아무것도 안 했다 이런 지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2020년도 3월 달에 다큐멘터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목이 제7광구 한일 마지막 승부였거든요. 그때도 마지막인 줄 알았어. 아니 그때가 이제 한국이 조강권자 설정하고 더 이상 우리는 기다릴 수 없으니 들어가겠다라고 일본의 외무성이 이제 통보를 한 게 2020년 1월이었잖아요. 네. 그 얘기 듣고 이제 제가 이게 정말 마지막 승부구나. 시간도 이제 없고 그래서 타이틀도 마지막 승부라고 해서 일본 외무성에 통보를 했다. 라고 이제 그 석유공사 조강권자로 지정을 하고 이게 뭐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에서 그 7광구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일본에다가 이 승부수를 띄운 거는 저는 박수 쳐줄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승부수 한번 띄우긴 띄웠다. 그렇죠. 얘기를 하긴 했다. 승부수를 띄웠지. 그리고 일본이 반대하면은 일본이 그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끝까지 거부하면은 7광구 그 끄트머리 4광구하고 5광구가 딱 맞닿아 있거든요. 그 끄트머리로다가 시추선 말고 탐사선을 갖다 보내서 탐사를 하겠다라는 계획도 있었어요. 왜냐면은 거기도 못 들어가. 구체적인 전략이 있긴 있었네요. 네. 왜냐면 그때 그해 12월 달에 그걸 해서 예산도 다 배정을 했었어요. 4광구, 5광구의 맨 마지막 부분을 이 탄성파 검사라고 해서 지하 그 해저로다가 엑스레이 찍듯이 탄성파를 쏘는 그 탐사선을 보내기로 이제 했었는데 그럼 분명히 일본의 초계기 왜냐하면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우리나라 탐사선이 거기도 그 경계 획정이 안 된 지역이기 때문에 일본도 거기도 지금은 야, 한국이 거기 권한이 없어라고 그냥 물고기만 잡아 거기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4광구, 5광구 끝부분으로 보내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어. 그러면 분명히 초계기가 들어올 거다. 그렇죠. 초계기는 미사일을 실은 전투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공 비행으로 계속 위협하고 그러거든. 그래도 들어가겠다. 그럼 굉장히 시끄러워질 거 아니냐. 네. 시끄러워질수록 우리한테 유리하다. 국제사회에 그렇죠. 주목을 받아야죠. 야 거기 뭔 일이 있길래 그렇게 시끄러운 거야? 뭐 초계기 날아다니고 뭐 곧 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들여다볼 거 아니냐. 그쵸. 그럼 우리한테 유리해지는 거고 일본한테 불리해지는 거다라는 그 네. 전략이었거든요. 네. 아니 그러면 혹시 4광구하고 5광구 끝부분이 7광구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은 거기서 정말 뭐 하여튼 좀 탐사선 이렇게 탄성파 검사했을 때 뭐 나오면 뭐 정말 가능성이 보인다 하면은 그럼 시추도 할 거예요 그랬더니 시추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겠지. 그쵸. 가만히 있지 않겠지. 그렇지만은 이제 막바지에 몰렸기 때문에 할 계획까지 갖고 있다. 그래서 뭐 되게 시추 한번 하는데 한 해저 같은 경우는 한 500억 정도 예산이 든다고 해요. 그런데 한두 군데로 드는 게 뚫어버려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뚫어야겠지. 그렇지만은 나오면 500억이 문제인가. 나는 대박이지 뭐. 그래서 그런 전략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그런 계획들이 다 이제 무산이 됐죠. 그리고 지금은 뭐 일절 뭐 한 걸음도 그 진척이 안 되니까 뭐 일본의 아까 말한 대로 조광권자를 뭐 이렇게 한국의 기업들이 가서 세운다거나 아유 차마 말 뭐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세워놨던 계획들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답답해서 지금은 이제 다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상훈 기자가 지금까지 취재한 내용과 취재한 게 본인이 혼자 생각한 게 아니라 이제 외교 전문가들이나 이제 관련 업계 또 그리고 중부처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얘기를 나온 묘수가 2개 정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근데 이제 홍상훈 기자의 기사를 보고 네이버에 아틀린 댓글 읽어주시죠. 5페이지. 네, 네이버에 뭐 ATLA 땡땡땡님이 정부가 하도 무능하니까 이제 기자들이 해법을 제시해서 떠먹이는구나. 미친다. 기자보다 몇 발 더 나가서 몇 년 뒤에 우리를 감탄시켜야 하는 정부가 말이야. 원래 정부의 역할은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우리 기자들 같이 하루하루 이제 아이템에 이제 쫓겨 사는 사람들에게 정말 멀리 내다본 다 그런 정책을 해가지고 야 이게 정부가 우리 정부가 이것까지 생각했다니 이렇게 감탄시켜야 마땅한데 오히려 기자가 이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이렇게 묘수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묘수 일단 미국 관련된 묘수가 있다는데 어떤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26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26일 곧이죠? 국빈 방문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거
7광구 문제를 의제로 올려야 됩니다. 바이든한테요? 뭔 상관이지 바이든과? 이게 바이든 세븐 광고 이런 모를 텐데. 일본한테도 아니 미국한테도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아니 뭐 7광구가 한국하고 일본 문제인데 뜬금없이 일본 가서 아니 미국 가서 왜 이걸 정상회담이 그러니까. 정상끼리 이걸 말을 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중국이 지금 여기 숟가락을 얹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전략은 어쨌든 중국이 영향력을 좀 가급적이면 행사하지 못하게 태평양으로 진출하면은 미국의 그 전략하고도 이게 상반되잖아요. 그 부분을 미국에 가서 잘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5년 뒤에 2028년대 가서 이게 7광구가 한일 간의 공동개발 조약으로 잘 여태까지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여기까지 들어오지 못했던 거였는데 이게 깨져버리면은 중국이 들어올 거다. 중국이 들어온다는 이유라고 보는 거는 사실은 1960년대 유엔에서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극동아시아 개발 기구라는 데서 동중국해를 다 탐사해서 여기가 석유가 굉장히 많이 묻혀 있네. 어나더 페르시안 걸프네라고 보고서를 냈다는 거잖아요. 기가 막히네. 어나더 페르시안 걸프. 그걸 중국도 안 받겠습니까? 중국도 당연히 받지. 그러니까는 그렇죠. 지금도 그 동중국해 7광구 옆쪽 그러니까 중국 쪽에는 중국의 해상 유전들이 4개가 가동이 되고 있어요. 1990년대부터 개발을 하기 시작해서 처음에 핑후라는 유전이 개발돼서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니까는 또 하나 차츰차츰 동쪽으로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 쪽으로 와서 4개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거든. 기름 해상 잘 유전이. 나와요? 매장량이 얼마인지는 중국 정부가 밝히진 않습니다. 네. 다만 그런데 거기서 상하이까지 해저 파이프라인을 연결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석유하고 천연가스가 중국 전역으로 지금 공급이 되고 쭉쭉 있으니까 나오는 얘기네. 매장량이 작으면은 굳이 파이프라인까지 그걸 그렇죠. 뭐 했겠어. 그러니까는 그렇죠. 꽤 됐겠지. 그런데 2007년도에 중국이 조금 더 욕심을 냈어요. 왜냐하면은 동중국해가 깊은 분지인데 여기서 이제 낙동강하고 양쯔강에서 이제 퇴적물들이 다 이렇게 쌓여서 이 석유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몇십만 년, 네. 몇백만 년 동안. 네. 근데 그게 가장 깊은 데가 있으면 거기가 가장 많은 퇴적물이 모였을 테고 그렇죠, 그렇죠. 석유가 있을 가능성도 가장 높은 데잖아요. 네. 가장 깊은 분지가 그 7광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중국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야. 7광구도 들어가 있고 7광구 옆쪽으로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중국이 7광구 옆쪽으로다가 근방으로 해서 경계면으로 해서 5번째 해상 유전을 2007년도에 뚫었어요. 이름이 이제 룽징 유전이라고 해서 중국말로 룽징, 한자로는 용정, 용용자의 우물정자에서 용의 우물이다. 이름을 딱 그렇게 붙여놨어. 그걸 딱 뚫어놓으니까는 일본이 그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7광구하고 너무 가깝다는 거지. 여기는 그 저쪽에 핑우 유전이나 그 중국의 다른 해상 유전까지는 몰라도 여기는 너무 가까워서 여기 만약 유전 개발하면 7광구에 있는 쓸지도 모를 석유하고 가스가 다 빨려 들어간다. 그러니까 빨대를 여기다 꽂아도 그렇지. 이만큼 있으니까 이쪽 것도 니네 다 빨아먹게 그렇죠.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좀 아닌 것 같다, 니네. 그렇지. 일본은 그러니까 한국하고 여기 경제성 계속 없어서 안 난다고 해놓고. 계속 보고 있었네, 일본은 계속. 그러니까 일본이 그러니까 일본의 그 이중성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네. 그거 이제 경계에서 없어 안 해라고 하고 있는데 남이 꼬시니까 야, 너 뭐 하는 거야? 그렇지. 손대. 근데 중국이 그 얘기를 들어줬어요. 왜 들어줬냐면은 일단 2008년도에 베이징 올림픽 있었잖아요. 그치. 베이징 올림픽에서 그때 보이콧 한다는 좀 많았죠. 사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국 입장에서는 베이징 올림픽에서 한 나라로 더 막 그치. 해야 되니까 일본이 하도 그렇게 그냥 뭐라고 하니까 그래서 잠깐 임시로 뚜껑을 덮었어. 자, 그럼 니들 얘기 들어줄게. 라고 해서 거기를 갔다가 그참에 이제 일본은 중일 간에 정상회담 의제로 이걸 올려버렸어. 그래요? 중국의 후진타오하고 일본의 그 후쿠다 총리가 양국 간의 정상회담 의제로다가 일본이 이거 올리자 해갖고 중국은 맞대지 않았지만은 베이징 올림픽 때문에 그래 정상회담에서 이거 올리자 해갖고서는 여기를 갖다가 중일 공동개발구역으로다가 설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7광구 말고 그 바깥쪽 말씀이시죠? 바깥쪽이지. 뭐 거리 거의 붙어서 한 860m 떨어져 있으니까 직선거리로. 1km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중일 공동개발구역으로 이제 설정을 해놓고 근데 중국이 똑같이 7광구와 마찬가지로 여기 중국이 개발을 안 합니다. 일본은 계속 네 차례나 중일 정상회담 의제로 이걸 올렸거든요. 매번 올려요. 개발하자고 빨리.
근데 일부 중국이 콧방귀도 안 끼죠. 그래서 여기는 그 뚜껑을 그냥 덮은 상태로 지금 진행하는 상태입니다. 중국도 2028년이면은 7광구 저기가 무주공사이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때 돼서 여기를 갖다 어떻게 할지를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중국 들어오는 거를 싫어할 미국한테 이제 아예 그냥 그렇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자. 한미 정상회담에서 결국 그 얘기네요. 한국이 빠지면은 중국이 들어온다. 일본의 속셈이 뭔지는 일본이 얘기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은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중국은 한국하고 달라요. 중국은 일단 힘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센카쿠 다오이다오 갖고 거기서 군사적인 충돌 직전까지도 갔었는데 여기는 그거보다도 중국의 입지가 더군다나 자원이 걸린 문제고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야 중국 입장에서. 여길 갖다 일본이 여기 다 우리 거야. 우리가 여기다 꽂을래 하고서는 하면은 중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중국. 2028년 6월 22일 날 한일 공동개발 조약이 끝나는 그날 중국 여기 들어올 겁니다. 그냥 들어오지 않고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 미국한테 이 공동개발 조약 협정이 있는 구역이라서 지금까지 중국이 안 들어온 거지. 왜냐하면 국제적인 조약이 있는 데를 갖다가 중국이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해서 들어오는 거는 이 부담이 너무나 크거든요. 그러니 이 조약을 연장을 해야 된다. 일본을 좀 설득을 해달라. 그게 미국의 국익과도 미국의 전략과도 부합하는 일이다. 그렇죠.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이거다. 자칫하면은 일본이 혼자 먹으면 다 좋겠지만은 그거는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 그럼 중국하고 한 판을 붙어야 될 텐데 이거 부담스럽고 있거든요. 일본 입장에서. 자 그러면은 이걸 어차피 중일 공동개발구역으로도 그 옆에 바로 옆에 그렇죠. 설정해 놨고 이걸 확장시켜서 7광구 전체를 중일 공동개발구역으로 확장을 시켜서 일본하고 중국하고 개발해서 반씩 나눠 먹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일본이 안 하겠느냐. 아 그럴 거면 우리랑 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가장 그야말로 이상적인 시나리오라고 할까? 여기가 한중일의 중간 구역이니 3분의 1씩 공동 개발해서 평화 수역으로 맺는 게 가장 우리한테 이상적인 시나리오지만은 그거는 중국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고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를 갖다가 지금 상태에서 형상 변경이 안 되는 여기를 개발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 중국을 배제하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 그냥 공동의 그 평화 그 공동 개발 구역으로 50년 동안 잘 유지돼 있어 왔으니 앞으로 10년, 20년 아니면 50년 더 연장을 해서 일단은 현상 유지를 계속 하는 게 한국 입장에서는 그 지금 추구하는 바예요. 그게 전략이에요, 우리의. 그런데 일본은 다룰 수 있지. 한국은 배제시킬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면은 혼자 먹는 건 부담스럽고 중국하고 해서 중국하고는 반씩 나누는 거 어떨까?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죠. 이걸 미국한테 가서 그렇게 설득을 시켜야 돼요. 일본이 이 생각 갖고 있으면 큰일 난다. 중국이 그럼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거다. 그렇죠. 여기 정말 구조물 들어서고 막 그러면 중국이 구조물 들어서 그러면 중국의 얼마든지 더 거의 해군기지가 될 수도 있어. 이 부분은 그럼 정말 미국의 전략과도 인도 태평양 전략과도 그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걸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것도 뭐 의제로 설정하는 건 뭐 일본이 반대할지 모르니 그럼 안 된다 하더라도 입 밖에라도 좀 꺼내야 됩니다. 비공식적으로라도.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국제사회 이 좋은 기회에 말을 해서 다른 나라들이 국제사회가 뭔 일이 있길래 그렇게 시끄러운 거야 하고 들여다봐야 된다는 다음 거죠. 달에 G7 하는데 거기서 갑자기 신상발언 시장에서 하면 제일 좋겠네요. 그렇죠. 그것도 좋죠. 한미 정상회담은 지금 굉장히 이거 준비하느라 굉장히 바쁘시다고. 4.3도 못 가시고. 4.3 네. 추모식도 못 갈 정도로 바쁘시기 때문에 이거를 추가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에게 이 이슈를 알려주는 게 일단 워닝을 주는 게 좋지 않겠나. 또 일본이 또 미국만 또 그래도 꽤 듣는 편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홍상 기자 또 이거 한일 정상회담 의제로 지금 늦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해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이건 한일 간에 정상들이 만나서 담판을 지어야지 해결될 문제예요.
아까 중일 공동개발구역이 중국 절대 안 하려고 했거든요. 정상 간의 담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한일 간에 앞으로 정상들이 분명히 또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과 어쨌든 친하게 지내자는 그 정책적인 노선을 지금 잡았으니 그러면은 친하게 지내는 건 좋은데 분명히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자. 근데 이거 하자라고 해야죠. 댓글이 하도 이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 한국 측,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이 너무 양보만 많이 하고 온 게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댓글도 달리는 거예요. 다음에 살랑원님께서 자꾸 줄 거 가르쳐 주지 마라. 자꾸 또 가가지고 또 다음 정상에 또 7강구 넘겨주고 또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안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오히려 아이, 괜히 말 꺼냈다가 설마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그쵸? 그건 정말 농담으로 그냥 화가 나니까가 아마 그 그쵸? 댓글 다신 분들 화가 나니까 정말 그렇게 얘기한 거고. 그러겠죠. 예. 이번에 어쨌든 지난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값비싼 그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줄 거 이제 우리 다 주고 뒤통수 맞는 그 값비싼 경험을 했으니 다음 한일 정상회담은 전략을 정말 잘 짜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걸 충분히 좀 얻어야 되고 그 중에 하나도 7광구 문제를 시끌시끌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한테 유리해지는 겁니다. 조용해지면 조용해질수록 불리해진 건 우리고 유리해진 건 일본이에요. 그건 뻔하잖아요. 일본은 조용히 지금 입 다물고 넘어가기만 조용하게 있는 이유가 뻔하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개인적으로 여쭤볼게요. 홍상훈 기자가 지금 10몇 년째 지금 7강구 아이템을 예. 이른바 이제 사골이 되도록 우려내고 있는데 이 아이템은 계속 28년 때도 뭔가 나오긴 나올 것 같아요. 그때도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홍상훈 기자뿐이 아니라 전 국민이 난리 나겠지만은 우리가 그러면 이 다음 뭐랄까 매듭이랄까 이 다음 마디랄까 우리가 어느 시점을 좀 보고 있으면 좋을까요? 이 문제의 어떤 또 다음 분수령이 있다면? 다음 분수령은 일단 당장 2025년이고 근데 그때 되면은 정말 다 끝난 거고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일본이 계속 버티기로 한다 하면은 일본이 아까 2025년 6월 22일이 왜 중요하냐면은 양국이 서로 통보를 하기로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2년 전에 통보. 우리 이제 니들이랑 더 이상 안 할란다. 네, 네. 각자 갈 길 가자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일본은 분명히 그렇게 하겠죠. 그 전에 걸어야 합니다. 제소를 국제 그 재판회로 끌고 간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거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건 버스 떠난 뒤에 그렇죠. 그 손흔 드는 격이고 그 전에 우리가 먼저 걸어야 됩니다. 저 아이브는 안 걸 테니까. 그렇지. 끝까지 해보다가 정말 우리가 남은 카드를 일본을 설득시킬 수 있으면은 미국을 한미일 동맹을 끌어들여서라도 일본을 설득시킬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최선이겠지만은 안 된다. 끝까지 안 된다 하면은 걸어야 합니다. 그 전에.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 이제 그 분수령이 될 텐데 놓치면 안 되죠. 뺏길 때 뺏기더라도 해볼 만큼 해보고 뺏기더라도. 그러니까 지전화 보고 뺏겨야지. 윤석열 정부가 잘 하시길 기원 격려해드리겠습니다. 자, 홍상훈 기자 사실 이게 KBS 시사에서 한번 캐시 비하인드를 한번 업로드가 돼서 많은 분들이 보시고 맞다 하고 나도 까먹고 있었다.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많은 분 10만 명 정도 보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 이야기 하시는다 보니까 분량이 한 25분 정도인데 이게 그렇게 좀 더 긴 얘기가 사실은 되게 복잡하고 그래서 한번 대리께 좀 더 자세히 한번 듣고 싶어서 오늘 이제 모였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출연하셨는데 소감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감 뭐 저는 항상 여기 오면 하여튼 텐션이 좋아. 좋지 뭐. 우리 두 분 정현욱 기자의 뭐 내 앞에 자리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 제가 시사기획 창 소속은 아니고 해설위원 소속이지만은 네. 제 시사기획 창은 워낙 뭐 애정이 있으니 그렇죠. 초기 컵도 이렇게 창단 멤버니 그래서 거기 자리는 이제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네. 가끔가다 그래서 제가 시사기획 시사 제작국 그 콘텐츠를 이렇게 올리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앞에 보면 정현욱 기자도 있고 네. 또
파티션 하나 넘어서 저 옆방에 가면 우리 김기아 기자도 거기 또 올라오셨더라고. 네, 9층 보니까. 시사국에도 있죠. 9층 시사국 그러니까는 두 분들 또 여기서 또 만나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좀 홍 선배가 워낙 동안이신데 가까이서 보니까 이제 좀 힘을 있으시네요. 여보세요. 가슴이 아프네. 요즘 좀 나기 시작해. 경제쇼 때문에 그래, 경제쇼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서. 경제가 안 좋아서. 경제가 안 좋아. 너무 큰일 났어. 나 이거 불안불안해요 지금. 아, 그러니까 이게 경제, 근데 신기한 게 이제 경제 유튜브나 이런 게 이렇게 주식 잘 되고 이럴 때는 막 조회수가 터졌는데 경제가 안 좋으니까 경제 관련 컨텐츠도 이렇게 또 이렇게 조회수 떨어지더라고. 물론 뭐 경제쇼야. 그렇게 우리가 주식 방송 뭐 다른 뭐 아니, 이런 그건 거하고는 아니죠. 뭐 네. 가야 할 방향이 어디 지금 다르긴 그 하지. 누구랑 비교를 하나.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래도 요즘은 뭐 우리 경제쇼도 유튜브 조회수가 많이 떨어지긴 했어도 그래도 여전히 뭐 압도적이지. 그렇죠. 뭐 그렇습니다. 제가 그럼 여러분 반석 위에 올려놔서 오늘 마지막으로 전화 오시면 자다가도 저 홍사원의 경제쇼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엄마가 전화 와도 저 홍사원 경제쇼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뭐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한 2년 넘게 지금 하다 보니까는 이제 서당계가 돼갖고 이제 막 잘할 자신이 막 생긴 것 같은데 네. 퇴직할 때까지 그런데 지금 뭐 방콕에서 누구도 지금 곧 들어와서 이거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방콕에서 방콕 9월에 원장 선생님이 한 명 또 오신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어린 꿈도 꾸지 마라 그랬어 내가. 야 네가 챙겨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분은 더 성공 예감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저희 이번 주 이렇게 1부는 이렇게 마치고요. 2부에서는 또 우리 사회부의 또 막내 기자가 또 따끈따끈한 뉴스를 가지고 왔어요. 알고 보면 더 빡치다 알바끼 기사로 2부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로고 주세요.